네, 2021년에 발행된 수능 특강 문학 2022학년도 수능 대비죠. 고전소설 ASMR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양의 담오전입니다. 담오전은 인륜이 법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공자의 논어에 소개된 일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소설입니다. 따라서 주제는 법 집행보다 인륜을 지키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임진년 어느 날 다모 김씨는 금주령을 어긴 혐의로 밀고된 남산골의 한 양반집을 수색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밀주가 든 작은 술단지를 찾아내자 그 집 주인 할미는 두려움에 떨다가 졸도합니다. 다모는 응급조치로 할미를 소생시킨 다음 집이 가난하여 남편의 병을 다스릴 목적으로 술을 빚었다는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모는 연민의 정을 느껴 도리어 술을 쏟아 밀주의 흔적을 없애버린 후에 포졸들을 속이고 콩죽 한 그릇을 사서 주인 할미에게 줍니다. 다모는 할미에게 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혹시나 없는가를 캐물었습니다. 할미로부터 어제 마침 시동생이 성묘길에 들렀는데 밥 지어줄 쌀이 없어 대신 술 한 사발을 대접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다모는 그 시동생이 바로 밀고자임을 짐작하고는 그의 행색과 용모를 자세히 물은 후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모는 도중에 십자로에서 아전들을 기다리고 있던 할미의 시동생을 알아보고는 그의 뺨을 치면서 꾸짖었습니다. 이로써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포졸들이 다모의 일을 상전인 주부에게 아뢰니 주부는 짐짓 화를 내면서 곤장 20대를 치게 하고는 일과 후에 조용히 다모를 불러 네가 비록 국법을 어기긴 했지만 너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므로 내가 치하한다라고 하면서 돈 10괭미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다모는 상금을 들고 남산골의 그 할미 집으로 다시 가서 그 돈을 몽땅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착하죠. 실제로 소설 속 배경이 1832년 그 술을 못 먹게 하는 금주령이 내린 한양이었습니다. 서울이죠. 재판을 다루는 소설이며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한 인물을 중점으로 서술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설의 특징은 현실 비판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이 점은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인물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다모는 굉장히 의로운 주인공으로 보이죠. 그래서 형식적 법보다는 인륜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고요. 주부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모범적인 벼슬아치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공무원이므로 법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 다모에게 벌을 줍니다만 그녀가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상도 내리게 됩니다. 작가가 현실 속 벼슬아치들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인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자, 그 다음에 포졸들은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시동생은 이익을 위해 형수를 밀고 한 양반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두 번째로 도미설화입니다. 보통 도미의 처라고도 알려진 소설입니다. 또한 연려설화, 관탈민녀설화, 즉 지극한 효와 지조 절개를 가진 여성을 시험하는 스토리 중 가장 원조격이 되는 게 도미설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연려설화는 춘향전인데요. 따라서 비연계 지문으로 춘향전이 엮여서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백제 사람 도미의 처는 성심도 척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여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도미의 처를 계루왕은 괜히 심술이 나서 시험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루왕, 여기서 나온 계루왕도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입니다. 그래서 계루왕은 도미를 불러 너의 부인이 그렇게 절행하다며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괜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도미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아내는 무조건 절행을 지킬 거라고 말합니다. 신하에게 왕의 옷을 입혀 도미의 처에게 보내 시험하였습니다. 계루왕은 신하를 자기처럼 분장시켜 도미의 집으로 가 도미의 처에게 궁녀로 들라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미의 처는 옷을 갈아입고 온다 하고 대신 하녀를 들여보냅니다. 뒤에 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서 도미의 두 눈을 빼고 배에 태워 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잔인하죠? 그래서 그러고는 도미의 처를 붙잡아 들였지만 도미의 처는 가지 않고
밤에 도망하여 강에 이르러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벼랑간 배 하나가 나타나 도미의 처는 배를 타고 천성도에 가서 도미를 만났습니다. 도미와 도미의 처는 고구려로 가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시녀 설화입니다. 서민 남녀의 사랑이 이 설화의 주제인데요. 이 설시녀 설화는 신물설화라고도 불리는데 반으로 쪼개었던 거울을 지표로 삼아 두 주인공이 다시 재회하게 된다는 설화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소설 중에 이광수의 가실이라는 소설의 모티브가 된 이 신물 설화이므로 만약에 비연계 작품으로 데뷔를 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신라 진평왕 때 경주의 설씨라는 노인이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설씨녀는 병역에 나가야 할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변방으로 떠날 이웃의 가실이라는 소년과 장례를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거울을 반으로 쪼개 서로 나누고 병역 기한인 3년을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가실은 설시녀에게 말 한 피를 선물로 줍니다. 병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어도 가실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 설씨는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시녀는 반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6년 만에 가실이 돌아왔으나 몰골이 너무 초라하여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거울을 맞추어 보고 가실인 줄 알고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네, 근데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문학에서의 거울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울은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신화에서는 뭐 수호신, 통치자의 상징, 마음의 반영, 진리, 풍요, 뭐 태양의 광명 등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는 자아 성찰의 이미지, 자아 분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원흉으로 하여 자아도취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울이 사랑의 징표나 이별의 징표로 쓰인다는 점인데 이 설화에서는 사랑의 징표로 쓰이지만 춘향전에서는 이별의 징표로 쓰이며 깨어진 거울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빗대어하는 말입니다.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 김동인의 배따라기에서는 주인공이 거울을 사가지고 오면서 불행이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 깨어진 거울이 불행을 의미하는데 설시녀에서는 오히려 행복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설총의 화양계입니다. 이 설화의 주제는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충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백두옹이라는 노인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 노인이 왕에게 계속 충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간이란 거는 충신이 해주는 조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사를 인용하여 교훈을 주려는 서술이 등장하니 내신을 대비한 학생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이 설화에는 모란을 의인화한 화왕과 간사하고 아첨하게 좋아하는 신하로 의인화된 장미, 그리고 소박하고 충직한 신하로 의인화된 할미꽃 백두옹 등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화왕은 간신들의 아름답게 꾸민 말에만 귀 기울이면서 그들은 그들을 가까이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군주의 상징입니다. 좀 부정적 인물인 것 같죠. 그리고 장미는 교태와 외형상 아름다움을 내세워 임금에게 아첨하는 간신을 상징하며 또한 부정적 인물이고요. 백두옹은 외모는 소박하지만 충직한 신하의 상징입니다. 긍정적 인물이겠네요. 이 설화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백두옹입니다. 설화의 주제의식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백두옹의 마지막 대사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가 입은 베옷은 검소한 차림을 나타낸 것이며 가죽띠를 둘렀다는 것은 서민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백발이라는 것은 왕의 스승이 될 만한 연륜을 쌓은 원숙한 나이를, 침착한 걸음은 무게 있는 인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시험에서 나오면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의 서술이라고 하죠. 이런 특징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백두옹의 외형은 그가 임금에게 충간을 할 만한 인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백두옹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논거를 든 치밀성, 그 다음에 비유에 의한 설득의 용이성,
화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 완곡한 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통한 의인화가 자주 등장하고요. 따라서 우화적이며 풍자적인 서술이 주를 이룹니다. 결국 화왕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화왕은 좀 부정적 인물인 것 같았지만, 간신들을 가까이 두는 왕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뉘우친다는 것으로 끝나며 화왕의 성격이 변화된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정리하자면 화왕, 그러니까 모란 꽃을 뜻하는 거였는데 임금이었고요. 백동은 할미꽃을 뜻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임금의 평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고 고사를 인용하여서 서리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백동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충직한 신하였구나를 임금이 뉘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인물이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인 간신인 장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이라서 뭐 굳이 이렇게 집중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방선의 김장관댁 죽헌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나무 짱짱맨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편합니다. 고사에 자주 나오는 지조절개의 상징인 매난국죽 중에 대나무인 죽만 예찬하고 매화국화는 예찬의 대상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매화와 국화 자체를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 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나무 짱짱맨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쓴이는 대나무를 벗삼아 가까이하며 지내며 대나무의 미덕을 본받고 살아가는 선비 김영지의 삶을 예찬합니다. 여기서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 유방선의 다른 작품들은 대체로 무언가를 예찬적으로 쓰니까 뭐 유방선의 다른 작품 나와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나무가 가진 덕은 화사하지는 않지만 고고하고 절개가 고든 것인데, 사람들은 겉모습이 화려한 오얏, 연꽃, 국화, 매화는 완상, 그러니까 감상, 완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대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탓하며 글쓴이는 김영지의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임춘의 국순전입니다. 국순전은 2013학년도에 출제된 이력이 있으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을 등장인물로 쓴 가전체 소설이며 주인공은 술입니다. 따라서 술을 뜻하는 단어가 국순이므로 술에 대한 평가가 담겼기에 국순전이 제목입니다. 이건 꿀팁인데 전으로 끝나는 작품은 꼭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니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빈출 요소입니다. 네, 이제 전체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 그러니까 보리예요. 모는 농사를 맡은 벼슬인 후직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살린 공이 있었습니다. 모는 성품이 청렴한 데다 임금을 따라 원구,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단인데요. 원구에 종사한 공으로 중산 후에 봉해졌고, 그러니까 높은 벼슬입니다. 국시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위나라 초기에 이르러 국순의 아버지, 그러니까 소주가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중림에서 놀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국순의 기국과 도량이 크고 깊어 맑게 해도 더 맑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기운을 더해주어 묻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군신의 회의나 국가의 중대사에 반드시 국순이 나아감에 따라 마침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순은 임금이 자기로 인하여 정사를 폐하여도 간언하지 않아 미움을 받기도 하고 돈을 걷어들여 재산을 모으기도 하지만 임금은 그를 매번 보호하였습니다. 임금이 국순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자 국순이 관을 벗어 은퇴하고 집에 들어와 갑자기 병이 들어 하루 만에 죽습니다. 사신은 이러한 국순에 대해 천하의 웃음거리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이 국순전은 결국 불쌍한 국순의 죽음으로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하는 물론이고 임금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인재 등용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진짜 인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담긴 셈입니다.
그래서 비연계 데뷔 작품으로는 뭐 이규보의 국선생전이 있습니다. 뭐 국선전에 영향을 받은 이규보가 국선생전을 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용이 다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의 호질입니다.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위선적인 선비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어느 고을에 학자로 존경받는 북곽선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리자라는 과부의 방에 들어가 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부적절한 관계인 거죠. 그런데 과부에게는 성이 다른 5 아들이 있었는데 과부의 아들들은 북곽 선생을 천년 먹은 여우로 의심하여서 방으로 쳐들어왔고 북곽 선생은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집니다. 때마침 먹잇감을 찾아 마을에 내려온 범은 호랑이죠.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과 인간들의 파렴치한 행동 등 부정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꾸짖고는 사라집니다. 이에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는데,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구걸하는 거죠. 새벽에 일하러 나온 농부가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북곽 선생에게 왜 엎드려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려서 막 계속 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곽 선생은 범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유교적인 얘기를 적절하게 버무린 뭐 약간 뭐 개소리를 하면서 또다시 위선적인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풍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술됩니다. 뭐 북곽 선생, 동리자, 아들들, 농부 등 호랑이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사실상 박지원이 설정한 풍자의 대상입니다. 북곽 선생은 유학자들의 위선을, 동리자는 연려로 소문난 자의 위선을, 그러니까 아까 아들들이 다 성씨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상 바람 펴서 낳은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들들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민중의 어리석음을, 농부 역시도 북곽 선생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뭐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심의의 대관제 목류록입니다. 네, 이거는 전체 줄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실 세계에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문인 심의가 꿈속 세계에 들어가 천자 채치원의 총애를 받고 관직을 제수받습니다. 천자는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우상은 이규보와 이재현, 그 밖에 중요한 지위의 이인로, 정몽주 등이 올랐으며 이색은 대제학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정부에 다들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뭐 어벤져스 정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데 아직 꿈입니다. 네, 김시습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인공인 심의는 김시습의 반란을 진압하고 큰 공을 세웠으니 더 높은 관직에 오르지만 이후의 주인공은 진골이라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배에 칼을 찔린 후 꿈에서 깹니다. 깨고 나니까 심의의 배가 불룩해 있었습니다. 뭐 소화불량이었나 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소설 자체가 먼저 공부해두지 않으면 시험에 나온다면 뭐 쉽지 않은 소설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은 권력 중심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은 문인들의 이상적 왕국을 소설 속 꿈을 통해 보여주는데, 꿈에서 공을 세우고도 탄핵을 당하는 부분은 인생 무상까지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 인몽하고 어디서 강몽하는지 구분만 잘하면 문제 풀이할 때 쉬울 것이고, 게다가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화전입니다. 남녀의 애틋한 이별과 고난 후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이 주제고요. 이 커플은 매화와 양류인데 주인공인 매화의 이름을 따서 소설의 제목이 매화전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제목에 전이 들어간다면 인물의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서술 중 판소리계 문체가 보이고 악인에 대한 징벌이 없는 결말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2014년 10월 학평에 출제됐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장단에 김주부라는 도술이 능한 선비가 매화라는 무남동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그를 해치려 함으로 딸 매화를 남장을 시켜 길에 버리고 구월산으로 내외가 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장 모티프가 드러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매화는 조병사 집에서 살면서 그의 아들 양류와 함께 학당에서 공부하며 성장합니다. 양류는 매화의 용모를 보고 연정을 느껴왔는데 하루는 매화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는 부모의 승낙을 받은 뒤 혼인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관상을 보는 사람이 와서 양류가 귀하게 될 상이지만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위험이 있다며 매화와 양류를 혼인시켜야 한다는 편지를 남겨놓습니다. 매화의 신분을 알게 된 조병사가 매화를 내당에 머물게 합니다. 조병사의 부인은 계모로서 성품이 악하고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모는 동생을 시켜서 장단의 주민을 매수하여 매화의 아버지가 나쁜 인물이라고 소문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병사가 장단에 가서 김주부에 대한 악평을 듣고는 매화를 천한 사람의 자식이라며 박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화가 계모의 강제 혼인을 거절하자 조병사는 매화를 내쫓습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양유는 쫓겨가는 매화와 슬픈 이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모의 하수인에 의해 납치될 처지에 이른 매화는 물에 몸을 던졌으나 아버지 김주부가 도술로 매화를 구출합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죠. 매화는 구월산에 있는 어머니와 상봉하게 되는데요. 혼인 전날 신랑 양유가 호랑이에 물려 구월산에 와서 혼례를 치르고 보니 신부는 매화였습니다. 도사로 변한 김주부가 조병사에게 구월산에 아들이 있음을 알려주자 조병사는 그곳으로 가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회를 한 거죠. 그들은 김주부의 예언으로 그곳에서 임진왜란의 피해를 면하였고 김주부는 신선이 되고 그들은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적 배경에 임진왜란이 나오니까 보기로 임진왜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서술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매화, 김매화는 김주부의 딸이고요. 최씨 부인의 모함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아버지 김주부의 도움으로 양유와 결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양유는 조병사의 아들, 양유죠, 양유. 다른 혼처를 정하고도 매화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할 만큼 매화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죠. 그다음에 김주부입니다. 매화의 아버지고요. 매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술법으로 도와주고 양유와 매화를 혼례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조병사입니다. 양류의 아버지고요. 매화를 거두어 아들 양류와 함께 공부하게 하나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는 최씨 부인의 모함을 믿고 매화를 박대하고 후에 김주부의 말대로 구월산으로 가 임진왜란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최씨 부인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입니다. 조병사의 처이며 양류의 계모, 그러니까 자신의 남동생과 매화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매화와 김주부를 모함한 인물이었죠. 네, 그 다음에 유충렬전입니다. 2006학년도, 2015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 유심히 봐두세요. 대표적인 영웅소설이며 전쟁 상황을 나타내는 군담 소설이니 주인공인 유충렬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을 잘 잡으며 읽으면 편합니다. 네, 전체 줄거리 알려드릴게요. 명나라 사람 유심과 부인 장씨는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다가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신이한 태몽을 꾼 뒤 아들 충렬을 얻습니다. 이때 유심이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을 반대하자 역심을 품은 정한담, 최일기 등을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내고 충렬 모자까지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렬은 천우신조로 위기에서 벗어나 고난을 겪다가 부친의 친구인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이가 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유심을 구하려던 강희주는 정한담의 모함으로 기양을 가고 그의 가족은 난을 피하여 뿔뿔이 흩어집니다. 충렬은 백령사의 노승을 만나 무예를 배우며 때를 기다립니다. 이때 남적과 북적이 명나라에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자원 출전하여 남적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남적의 선봉장이 되어 천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항복하려 할 쯤에 충렬이 천자를 구출하려고 반란군을 평정합니다. 다 무찔렀단 소리죠. 그래서 헤어진 가족과 만나 충렬은 정한담 일파를 물리친 뒤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전형적인 영웅 소설이고 전형적인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인물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유충렬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이름은 자미원 장성입니다. 이게 원래 교과서나 뭐 기출에서 잘 안 나와요. 유충렬이 인간계에 있을 때만 나오는데 천상계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천상계에 있었는 건데, 그래서 천상에서 이름은 자미원 장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편하겠고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와 유심의 아들이 되고 신적 능력을 지녔고 정의를 위하여 악과 싸우는 전형적인 영웅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충렬 전이고요. 그다음에 유심입니다. 유충렬의 아버지고 개국공신의 후예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강희주 유충렬의 장인이고 퇴제상, 그러니까 뭐 청와대 비서실장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퇴제상으로 유심처럼 충직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정한담 천상에서의 이름은 익성이고요. 천상에서부터 유충렬과 대립하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유배되어 명나라의 간신이 되며 유충렬과 대립하고 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최엘기는요. 천상의 이름은 이걸이고요. 정한담과 함께 천자에게 반기를 드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한담과 최일기와 유충렬의 대립 구도만 잘 잡아두고 읽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려춘향 수절가입니다. 이 작품은 춘향전의 대표적인 이본, 그러니까 다른 버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본은. 그래서 이본으로서 180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춘향전과 매우 유사하며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지조 절개가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 9월 모의고사 출제됐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단오날 광안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고 춘향에게 구애하여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뭐 결혼하겠다는 소리죠. 부친이 남원부사의 임기가 끝나서 서울로 임지를 옮기게 되자 몽룡은 부친을 따라가게 되면서 춘향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냥 뭐 이사를 가게 돼서 이별한 거죠. 그래서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는 지조를 지키고 있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합니다. 이 수청이란 게 강제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향은 죽을 각오로 수청을 거절하다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동안 몽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출도하여 춘향을 구해내고 춘향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말로 소설은 끝납니다. 연려춘향 수절가도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춘향전 자체는 출제된 이력이 많아서 만약 비연계를 예상해 본다면 춘향유문이라는 작품을 대비해두면 좋습니다. 춘향유문은 따로 지문을 읽지 않아도 내용만 알면 쉽습니다. 춘향유문은 말 그대로 춘향이의 유언입니다. 아까 줄거리에서 춘향이가 변사또의 옥에 갇혔다고 했죠. 그 감옥에서 유언을 썼는데 그것이 춘향유문입니다. 춘향이는 이몽룡과 만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유언의 대상은 이몽룡이며 자신이 죽어도 이몽룡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대충 뭐 비가 내려도 그 비는 저이며 뭐 구름이나 햇빛도 다 춘향이 나니까 이몽룡 도련님은 뭐 저를 잊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채봉 감별권입니다. 이거 굉장히 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 전체 줄거리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소설은 조선 후기 부패한 관리들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하고 진취적인 한 여성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사랑을 성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취적인 여성상의 인물이 나오는 작품은 출제되기 쉬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줄거리 설명해 드릴게요. 여주인공 채봉은 평양성 밖 김진사의 딸로 봄날 꽃구경에 나섰다가 전 선천부사의 아들 강필성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필성은 채봉이 수줍어 도망하다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 연정을 담은 시를 써서 시비 추양에게 전합니다. 이를 받아본 채봉이 화답시를 보냅니다. 채봉의 어머니 이부인이 채봉을 질책하자 채봉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래서 필성이 어머니를 통하여 채봉의 집에 매파를 보내자 채봉의 아버지 김진사가 서울 가고 없는 동안에 부인이 혼자 결정해서 약혼합니다. 김진사는 세도가 허판서의 문객 김양주를 통하여 벼슬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양주는 김진사에게 관연한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허판서의 애첩으로 들여보내고 그 대가로 벼슬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니까 딜을 한 거죠.
김진사가 주저하던 끝에 승낙하고 허판서에게도 약속을 하고 옵니다. 돌아온 김진사는 부인에게 딸을 데리고 상경하자고 하니 부인은 대경실색하고 최봉은 눈물만 흘립니다. 부인과 최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진사는 전답과 기타 가산을 정리하여 상경합니다. 그래서 김진사 일행은 도중에 화적을 만나는데 이때 최봉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평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화적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허판소에게 사정을 알리지만 허판소는 대노하여 김진사를 옥에 가둡니다. 부인은 할 수 없이 최봉을 찾으러 다시 평양으로 옵니다. 최봉은 평양에서 12 취향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기생어미가 그녀에게 기생되기를 권하나 거절합니다. 최봉의 어머니는 취향의 집에서 딸을 만나 아버지가 하옥되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경하자고 조릅니다. 네, 최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기생으로 몸을 팔기로 작정하고 기생어미로부터 돈을 받아 어머니에게 줍니다. 정말 불쌍하죠 지금. 그래서 기명을 송이라 한 최봉은, 그러니까 닉네임이에요. 기명은 최봉은 강필성에게 화답하여 보낸 한시를 내놓고 그것을 풀이하는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풀지를 못합니다. 필성은 기생 송이가 제시하였다는, 지금 송이는 누구겠어요? 저 최봉이죠 지금. 그래서 송이가 제시하였다는 한시를 듣고 하도 신기하여 찾아갔다가 최봉을 만나고 그 뒤 밤마다 찾아가서 사랑을 속삭입니다. 한편 평양감사 이보국이 송이의 서화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 곁에 두고 서신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필성은 최봉을 잃고는 최봉을 그리하며 고민으로 지내다가 가명의 이방이 되기를 자원하여 최봉을 만나고자 합니다. 최봉은 별당에 거처하면서 필성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추풍감별곡을 지어서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들은 감사가 최봉을 불러 천한 이방을 사모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에 최봉은 현재 이방으로 와 있는 필성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감사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가상히 여겨 필성을 불러서 상면하게 하고 감사 자신이 홀라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여 두 사람의 지난날의 인연을 성취시켜 줍니다. 해서 정말 고난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설 길이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스토리가 어렵다면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인물 정리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봉이죠. 김진사의 외딸이고 사리가 분명하고 주체적인 여인이고요. 온갖 고난을 이기고 강필성과 사랑을 실현합니다. 그다음에 강필성은 전 선천부사의 자제로 재주가 뛰어나고 순정적이며 기생이 된 최봉과 만난 뒤에도 정분을 잊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다음에 김진사입니다. 최봉의 아버지고요. 부귀를 탐해 외딸 최봉을 허판서의 소실로 보내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갖가지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까 옥에 갇혔죠. 그다음에 이씨 부인 최봉의 어머니고요. 단순하고 생각이 좁으며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봉 감별곡 느낌이 오시죠? 김최봉과 강필성 이 사랑이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 다 고난들은 해결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허판서 마지막으로 허판서입니다. 장안 제일의 세도가인데 탐욕스러운 인물로 김진사의 돈을 받고 벼슬을 약속한 뒤 최봉까지 소실로 바칠 것을 요구하는 아주 악역이죠. 네, 그 다음에 배비장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은 이게 비서라는 소리예요. 비서. 그래서 이 작품은 위선적 인물인 배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애초에 배비장 타령이 이 소설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사사조의 율문체, 그러니까 네 글자 맞춰서 말한다는 건데, 그 다음에 해학적 상황, 반어적 언어 사용과 같은 판소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소설입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김경일행, 그러니까 김경은 이제 제주 목사, 그러니까 제주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비장이 속한 일행입니다. 김경일행이. 그래서 김경일행이 풍랑을 만나 고생을 겪은 뒤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제주도에서 원래 일하고 있던 정비서, 기생인 애랑과 사랑에 빠지고 이별까지 합니다. 애랑은 정비장의 짐까지 모두 빼앗고
이까지 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비장은 진심으로 사랑을 한 건데 애랑은 정비장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래서 서울을 떠날 때 어머니와 부인 앞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떠났던 배비장은 이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정비장과 애랑 이 둘이 이별하는 모습을 보고 정비장을 비웃다가 애랑을 두고 방자, 그러니까 심부름꾼입니다. 여기서 방자는 방자와 내기를 합니다. 애랑과 방자는 술자리를 멀리하면서 홀로 깨끗한 척하는 배비장을 유혹하기에 개교를 꾸밉니다. 김경 목사는 내기가 재밌어 보여서 방자를 돕기 위해 야외에서 봄놀이판을 벌이고, 그러니까 꽃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랑은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수위가 너무 높아서 아마 편집됐을 텐데 그 애랑이 실제로 다 벗고 이 꽃놀이판 주위에 있던 그 계곡으로 뛰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본 배비장이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방자를 매수하여 애랑과의 약속을 얻어낸 배비장은 애랑의 집에 찾아갑니다. 배비장은 애랑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만날 기약을 얻어냅니다. 배비장은 방자가 지정하는 개가죽 옷을 입고 애랑의 집을 찾아가고, 여기서 개가죽 옷이 왜 갑자기 나오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자가 배비장한테 밤늦게 애랑 집에 가는데 어차피 배비장은 지금 결혼한 상태니까 비단 옷 입고 가면 사람들 시선이 안 좋을 거다. 그냥 몰래 가는 거 어차피 그냥 개 가지고 옷 입고 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하고 해서 방자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배비장은 아 그렇구나 하고 개 가지고 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애랑의 집을 찾아가고 한밤중에 방자가 애랑의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치자 황급해진 배비장은 피나무 궤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방자는 배비장이 숨어 들어가 있는 피나무 궤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다가 다시 톱으로 켜는 흉내를 하면서 궤 속에 든 배비장을 혼을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배비장은 지금 밖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는 정말 무서웠겠죠. 네. 그래서 배비장이 든 피나무 궤는 동원, 그러니까 동원은 관청입니다. 동원으로 운반되고 바다 위에 던져진 줄 안 배비장이 궤 속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뱃사공으로 가장한 사령들이 궤문을 열어주자 배비장은 알몸으로 허우적거리며 동원 대청의 머리를 부딪혀 온갖 망신을 당합니다. 약간 아까 박지원의 호질과 비슷한 엔딩이죠. 네, 그 다음에 천지왕본 풀이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주도 지역의 무속 의례에 전승되는 창세 신화의 하나입니다.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큰 굿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오프닝 세레머니예요, 약간. 그래서 초감제 중 하나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굿거리, 그러니까 굿거리 장단 아시죠? 이것을 이르는 것이 천지왕본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들에게 굿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옥황상제의 아들 천지왕은 형이자 천계신인 다라의 부탁을 받아 서천 꽃밭의 부지로 지상세계를 찾아냅니다. 암흑과 혼돈의 세계였던 지상세계의 온갖 생명을 만들어낸 천지왕은 지상의 총맹부인과 결연하여 대성 옥황태자, 그러니까 대별왕이라고 나올 겁니다.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 소별왕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하자 천지왕은 이승세계를 대별왕에게, 저승세계를 소별왕에게 맡기려 하는데 욕심 많고 시기심 강한 소별왕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별왕은 이승세계를 맡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천지왕이 두 아들에게 업을 부여하여 누가 현명하게 처리하는지 시험한 후 대별왕에게 이승세계를 맡기려 하자 소별왕은 뱀과 밀악하여 대별왕을 죽입니다. 저런, 지금 형제를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천지왕은 소별왕에게 이승을 다스리게 하고 죽은 대별왕에게 저승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저승으로 가야죠. 소별왕이 이승에 내려와 보니 세상이 혼란이 너무 커서 대별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별왕은 화살을 쏘아 하늘에서 해와 달을 하나씩 뽑아내 이승의 혼란을 정리해 줍니다. 소별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옥황상제의 용서를 받은 후 이승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매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태보전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인 박태보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삶을 소설화한 것입니다. 주인공인 박태보의 충성심과 지조를 그린 작품이니까 박태보에 중점을 두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숙종 때 박세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박태보는 18살에 이조 판서 이경의 딸과 혼이 나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이릅니다. 사실 엘리트죠. 그래서 숙종 16년 후궁 장씨의 계략에 따라 왕이 중전의 생일날 중전 폐위를 명하자 신하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숙종이 극대노하여 상소인들을 잡아들이니 박태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대를 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숙종 앞에서도 박태보가 소신을 다해 중전 폐위의 부당함을 숙종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에 또 숙종은 더 극대노하여 박태보를 매우 치라고 명합니다. 박태보는 계속 중전 폐위의 부당함을 말하며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숙종은 중전을 내치고 박태보를 진도로 유배하는데 박태보는 혹독한 고문 때문에 병이 들어서 유배를 가는 중에 죽습니다. 그 후 숙종은 장씨의 음모를 알게 되고 크게 뉘우쳐 인현 왕후를 복위시킵니다. 아까 쫓아냈으니까요. 그래서 숙종은 박태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정경대부로 추증하고 그 가문을 충신의 가문으로 칭찬하는 한편 박태보를 위해 서원을 세워 배향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영전입니다. 운영전은 궁녀와 선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전형적인 액자식 구조며 이야기에 따라 서술자가 교체되니 이 점 유의하면서 읽으세요. 또한 고전 소설 대부분이 해피엔딩이지만 운영전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임진왜란 직후 유영이 세종대왕의 아들 안평대군의 옛집이었던 수성궁으로 들어가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운영의 애인이었던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슬픈 사랑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궁중에 갇혀 사는 궁녀의 몸인 운영과 안평대군을 찾아온 소년 선비 김진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밤만 되면 담을 뛰어넘어와 운영과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초월한 모험적인 사랑은 드디어 안평대군에게 탈로되고 운영은 옥중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에 따라 김진사도 따라서 자살을 합니다. 여기서 유영은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궁녀는 어느 누구와도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운영과 김진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었죠. 네. 그 다음에 심청가 가겠습니다. 한국 문학 올타임 넘버원 판소리인 심청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심청전과 줄거리는 동일하며 다만 장단에 맞춰 공연을 한다는 것이 심청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안일이, 자진몰이 등의 장단이 나올 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청가는 근원이 되는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효녀 지은설화와 아버지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인신공의 설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심청의 어머니가 죽은 뒤 신봉사는 젖을 동량하며 심청을 키우고 심청이 자란 후에는 밥을 동량하면서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신봉사는 부처님께 살 300석을 공양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심청에게 말합니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 남경 상인에게 몸을 팔아 인당수의 제물이 되기로 합니다. 솔직히 저는 심청이가 정말 불쌍했거든요. 네, 아무튼 심청이 죽은 뒤 신봉사는 악역 뺑덕이네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딸이 몸을 던져서 죽어줬더니 아빠란 사람은 지금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한편 심청은 인당수에 빠졌으나 용왕의 명으로 다시 살아나 황후가 됩니다. 심청은 맹인잔치를 열어 신봉사와 만나고 신봉사는 심청이와 재회하자 눈을 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옥의 심생전입니다.
심생전도 고전 소설이지만 결말이 비극적이라는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양반가 자제인 심생과 중인 계층인 소녀의 비극적 사랑이 주제입니다. 다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자유연애 사상과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신장된 인식을 볼 수 있어서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이생규장전과 유사한 스토리라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심생전 잘 들어보세요. 자, 전체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심생이 종로에서, 실제 서울에 있는 그 종로입니다. 종로에서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계집종에게 업혀가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심생은 소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뒤를 따라가고 그 소녀가 중인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심생은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밤마다 그녀의 집 담을 넘어가기를 20일 동안 계속했으나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네요. 자, 그러나 심생의 진실된 사랑을 안 소녀는 심생이 자신을 기다린 지 30일이 되는 날 심생을 불러들이고 자신의 부모를 설득합니다. 그 뒤 심생은 밤마다 그녀를 찾았고 이를 눈치챈 심생의 부모는 심생에게 북한산성으로 올라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해서 지금 약간 요즘을 따지면 기숙 재수학원으로 보낸 거예요. 네, 부모의 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 산사에 들어간 심생은 그녀가 보낸 유서를 받습니다. 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유서를 읽고 난 뒤 심생도 슬픔에 쌓여 일찍 죽고 맙니다. 비극적이죠. 네, 그 다음에 김수로왕 신화 가겠습니다. 작품 제목 그대로 김수로왕의 탄생이 담긴 신화입니다. 가락국 신화라고도 불리고요.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김수로가 자신들의 왕이며 그로 인해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가락국민, 그러니까 가야인들이에요. 가락국민들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신화입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구지봉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구간 등 2,300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집단으로 흙을 파내면서 구지가를 부르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하였더니 하늘에서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압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압에는 6개의 황금알이 들어있었는데 그 알에서 6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대가야의 임금으로 즉위하고 이름을 수로라 하였습니다. 네, 김수로겠죠? 임금은 임시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새로운 궁궐을 짓고 모든 정치의 기틀을 잡으며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김만중의 구운몽입니다. 몽으로 끝나는 소설을 몽자료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꿈을 꾼 것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현실의 공간은 현상이고 꿈속 공간은 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는 점만 알고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여기선 현실이 천상계라고 했죠. 현실, 꿈, 현실 구조로 서술되니 이것 또한 알아두면 편합니다. 네,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의 제자들 중 성진이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육관대사는 성진을 용궁으로 심부름 보냅니다. 용궁에 간 성진은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와 다리 위에서 만나 서로 희롱합니다. 인간 부귀와 남녀 욕망에 갈등하던 성진은 계율을 어긴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소유는 성진이죠. 양소유는 인간 세계에서 사기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조정에 진출하고 하북의 삼진과 토번을 정벌하고 승상이 되어 위국공자리에 오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또한 아까 천상에서 같이 놀아난 팔선녀도 인간으로 환생했는데요. 인간 세계에서도 양소유, 그러니까 성진은 환생한 팔선녀들과 또 연애를 하며 이처육첩과 가정을 꾸립니다. 시간이 흘러 조정에서 물러난 양소유는 산에 올라 지금까지 이룬 업적과 삶을 되돌아보며 이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속세는 다 부질없으므로 불도를 닦고자 결심하는데 이때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깬 성진, 양소유죠. 성진은 인간 세상에 환생했던 팔선녀와 함께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크게 깨닫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에 나온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문학 고전소설 ASMR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